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실제 판결문을 다룬 한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네. 주제가 채권 추심, 그중에서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게 좀 얽히고 설킨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이 미수금 회수,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그런데 정말 어렵게 돈을 받아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온전히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심지어 그 돈을 바로 썼다가 다른 채권자들한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이게 진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 핵심에 있는 법리가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특히 대법원 2019-24938일 판결 이걸 중심으로 해서요. 언제 추심한 돈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지 그러니까 공탁 의무라고 하죠. 그 기준을 확실히 알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채권 압립이 추심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채권자,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네. 채무자 대신에 제3채무자한테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은행이나 거래처 같은? 맞아요. 아주 강력한 법적 수단인데 그런데 이게 이 권한에는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책임이요? 아니, 힘들게 내 빚 받아내는 건데 거기에 또 책임까지 따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 돈 받았다. 여기서 딱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채무자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추심 명령을 받은 당신은 뭐랄까 모든 채권자를 대표해서 돈을 받아오는 일종의 공동 추심 대리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리인 역할까지? 네, 민사집행법에도 이걸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당신이 추심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이미 다른 압류나 배당 요구가 있었다면요. 네네. 받아낸 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빚쟁이가 얽혀 있을 때는 내가 발빠르게 먼저 받아냈다고 해서 혼자 홀랑 다 가질 수는 없고 그렇죠. 법원을 통해서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평 분배의 원칙이죠. 자,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원 2019-24938일 판결입니다. 네, 그 사건. 이 사건의 채권자는요.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이죠?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소송으로? 네, 그리고 그 판결로 받게 된 돈, 그 판결금 채권에 대해서 다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돈을 회수한 거죠. 좀 복잡하네요. 이건 좀 다르니까 괜찮지 않았을까요? 뭐랄까, 좀 영리한 우회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그 돈의 진짜 출처, 그 실질이 뭐냐는 거죠. 네.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돈 역시 결국에는 최초의 추심 명령에 따른 권리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쉽게 말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이나 그 두 번째 추심 명령 같은 거는 처음 추심 명령의 목적,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는 것, 그걸 달성하기 위한 그냥 과정이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수단일 뿐이다. 네. 따라서 첫 번째 압류 당시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같은 게 있어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였다면 네. 나중에 아무리 소송을 하고 두 번째 추심을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아냈더라도 그 돈은 법원에 공탁해서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꼼수는 안 통했던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판결이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법적인 형식보다는 그 돈의 실질적인 성격이 뭐냐, 이걸 따져서 결국에는 공평한 분배라는 대원칙을 지켜낸 거군요. 그렇죠. 실질을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그럼 만약에 당신이 이런 추심 채권자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또 행동해야 할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제3채무자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바로 당신 돈처럼 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쓰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걸 바로 당신의 다른 빚 갚는 데 썼다고 쳐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법원에 저 돈 받아냈어요 라고 추심 신고하기 바로 하루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던 거예요. 아이고. 와, 1,000만 원 전부를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즉시 법원 기록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법원에 추심 사실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수군요. 네. 만약 있었다면 절대 추심 신고는 하지 마시고 받은 돈 전액을 법원에 집행 공탁하고 공탁사유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하고 신고하고. 네. 이게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랄까 복잡한 분배 책임이나 잠재적인 소송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안전장치이기도 한 거죠. 아,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공정하게 나눠주도록 맡기는 거니까요. 결국에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아낸다는 게 때로는 모든 채권자를 대신해서 그 돈을 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까지도 떠안는다는 의미군요. 네, 그런 셈이죠. 내가 받아낸 내 돈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모두의 몫일 수 있는 돈을 내가 잠시 그냥 보관하는 걸 수도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보호하는 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법이 채권자 간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빚쟁이들 사이의 어떤 형평성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 있는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좀 더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걸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